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40대 초중반에 은퇴하더라. 그럼 그때 처음에 이제 결혼하셨을 때가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때였었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40대까지 은퇴를 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신 거였었나요? 네, 45살, 제가 이제 29살 11월에 결혼하고 한 달 동안 저희가 그 네. 계획을 같이 짜면서 음. 30살부터 45살까지 15년 동안 일하는 거를 가정해서 이 장기 목표를 5년 단위로 끊었어요. 그래서 이게 8억이면 이게 이제 이때쯤 3억, 5억, 8억이 돼야겠지. 그러면 3억은 어떻게 만들지? 그 중간에 애는 언제쯤 낳아야 되지? 이런 목표를 좀 세부적으로 다 계산했었어요. 애를 낳게 되면은 한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를 이제 사례들 찾아가지고 반영을 해서 그래서 정해진 때에 애를 가져서 정해진 때에 애를 낳았습니다. 아, 계획대로. 그러면 계획대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계획이 안 된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계획이 안 된 경우는 뭐였냐면은 저는 45살에 8억을 모으고 45살 이후에 우리 서로 하고 싶은 일을 하자. 들어보니까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개발자 일을 계속 하고 싶다. 프리랜서로. 압박감 없이 하고 싶을 때만. 그러니까 나는 그럼 한번 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된 거는 이게 45살이 아니라 38살이 돼버린 거예요. 달성이. 중간에 한 번에 상승기를 맛보면서. 상승기를 맛보면서. 네네네. 그럼 그래서 계획대로 안 됐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서 좋은 기회가 또 와서 그걸 좀 빨리 달성할 수가 있었겠네요. 네네. 그 다음에는 45살 이후에 평생에 책 한두 권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제가 40인데 책이 그래도 공저까지 포함하면 3권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는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계획을 세울 때 여유를 50%는 둬야 된다. 뭐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다시 배치할 만한 여유 시간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좀 조기 달성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비난이 있을 것 같은. 네. 제가 지금 실패한 부분이 있었느냐 했는데 성공하신 경우를 실패로 돌려서 얘기를 하신 느낌?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으니까 내 노력과 함께 기회가 맞물리면서 조금 조기 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운도 다가온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달성을 하고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작심삼일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이고요. 저도 제 취미가 작심삼일이에요. 근데 작심삼일을 하고 뭔가 달성할 수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텐데 그분들한테 나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 부분을 조금 본인의 노하우를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획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작심삼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가 뭔가 어긋나는 순간 뒤에까지 다 포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죠. 아니면 한 번, 두 번. 내가 연초에는 보통 의욕이 넘치니까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올해는 이걸 다 해내야지 라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1월, 2월 지나고 아니면 구정 연휴 정도 길게 쉬고 그러면은 보통 흐려지세요. 그래서 그냥 다이어리가 깨끗하게 남아있고 왠지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실은 계획을 수정하시면 되거든요. 내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면은 내가 여기에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 내가 지금 이거는 왜 안 됐지를 찾아보고 내가 그럼 계획이 좀 무리였나? 하면서 그럼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그냥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마시고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끝까지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일단 계획을 길게 보지 말고 1년 단위로 꾸준히 세워라.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상 틀어졌을 때에도 수정하면 된다. 네네. 그러면 언제든지 충분히 모든 분들이 하실 수 있다. 네네. 이런 말씀인 거죠. 근데 그 수정이 참 쉽지는 않은데 그 부분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2010년대에 결혼해서 11월에 결혼해서 한 달 동안 이제 계획을 짜면서 그래 내가 그러면 경매를 배울게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2011년부터 2년 동안 사실 경매학원을 다니면서 뭐 기초반부터 실전반, 임장 해서 뭐 돈을 각자 몇 천만 원씩 각출해서 모여서 공투를 하고 뭐 이런 거를 2년 동안 했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하나도 못 벌었어요. 오히려 약간 잃었어요. 오히려 벌지 못했구나.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건 아니었구나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막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다른 방법이 없나? 하고 찾아봤더니 그때 2012년, 13년 정도에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올라서 매매가랑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사실 그때 막 임신하고 아기 낳고 막 이러면서 되게 애초에 힘들었겠네요. 계속 길에서 막 하혈이 계속 나고 좀 근데 그때는 너무 저 평범한 인생을 내가 꼭 살고 싶으니까 그러면서도 다니긴 했었거든요. 근데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아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그때 이제 계획을 수정했죠. 그때는 직장인이고 임신해서 애초에 입찰 자체의 기회가 너무 적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해서 그때 2013년도부터 이제 그런 전세랑 매매 차이가 거의 없는 집들을 왜냐면 저희가 또 너무 종잣돈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1,000만 원 이하의 집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하나씩 사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안 됐을 때는 거기서 잠깐 멈춘 다음에 한번 방법을 바꿔보고 다른 방법이 있나?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맞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서 나오는 그 애자일 기법 그거 맞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이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제가 질문하는 사람에서 제가 갑자기 부동산 쪽을 하는 사람이니까 갑자기 혼자 또 이렇게 좀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면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게 달성이 안 되면 진짜 말씀대로 아, 난 아닌가 봐 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스스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때 그걸로 돈 많이 못 벌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 뭔가 그 상황에 맞아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해서 방법을 수정하신 거잖아요. 그 수정하시는 게 정말 잘 하신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때 약간 좀 비슷한 그 경험이 있어서 공감대가 갑자기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달성을 못하겠다 아니면 좀 힘들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방법을 바꿔라. 그게 가장 맞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방법이 틀렸다 또는 잘 안 됐다라고 했으면 뭔가 좀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때 계속해서 전세 갭 투자로 하지는 않으셨죠? 계속 방법을 바꾸셨을 것 같아요. 아,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상황 봐서 할 수 있는 걸 하자라기 때문에 그때 이제 2013년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을 사 모으기 시작하다가 네. 2017년도 정도에 정권이 바뀌는 걸 보고 옛날에 그 2007년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07년도, 6년도 생각이 나면서 아, 이때쯤 규제가 시작됐던 것 같은데 이 다음에 어떻게 됐더라? 그때 똘똘한 한 채가 유행이었지. 그래서 제가 그때 사서 다른 분들한테 양도세 중과가 시작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있던 거를 부활시키는 게 제일 빠르니까. 예언을 하셨네요. 예언을 하셨어. 2017년에는 갖고 있던, 왜냐면 제가 1,000만 원 이하로만 사다 보니까 돈이 너무 없어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 퇴직금으로 이제 애를 직접 키우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퇴직금 거의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걸로 시작하느라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또 둘이 남편이랑 상의한 게 절대 대출을 늘리지 마자. 옛날에 그 대출 많이 받아 넘어지신 분들. 2007년 이후에. 인천은 진짜 많이 인천에 사는 사람들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걸 많이 본 거예요. 인천에 대형 들어가셨던 분들이나 네. 상도 분양권들이 막 1억씩 떨어지고 이런 동네 아줌마들도 다 그때 투자를 하던 시기였으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납니다. 저도. 그래서 둘이 다짐을 시작할 때 다짐했던 부분이 네. 절대 대출을 무리하게 받지 말자여서 대출을 늘리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 1,000만 원 이하짜리 하나 산 다음에 이게 전세금을 올려받으면 그걸 그 다음에 또 사고 근데 이거 2개 올려받으면 또 4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2017년에 그거를 싹 내놓고 그거를 뭉쳐서 똘똘한 한 채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아서 흑석에 이제 아파트를 하나 사고 계속 하나씩 나눠서 이제 세금 때문에 나눠서 처분하다가 올 초에 처분이 올 봄에 정도에 다 끝났고요. 이제 남아 있는 하나에 이제 실거주로 입주를 하게 됐어요. 다음 주에 이사를 해요. 다음 주에 이사하세요? 그래서 비과세를 받는 걸 목표로 실거주 2년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그 시기적인 시류 흐름을 되게 잘 타신 건데 그게 결국 1년 동안의 계획을 세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결혼기념일마다 제가 남편한테 이런 상황을 브리핑을 하는 편이어서 남편분한테? 네, 남편이 돈에 전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런 우리 집 상황이 지금 이렇고 우리 목표는 이거였는데 이 정도까지 달성됐어 이런 걸 브리핑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한 번씩 정리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어떻고.
그러면 지금 부동산 투자로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전세 가격이 오를 때 전세 그 갭 투자를 통해서 또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규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똘똘한 한 채로 바꿨다. 그러면 이 정도로 지금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을 좀 잘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됐다면 앞으로 뭔가 또 계획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갈아타는 거는 일단 부동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원래는 제가 대학교 때 주식 소모임을 해서 주식을 오래 했었는데, 네. 근데 사람의 기력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을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애를 직접 키우고 있고, 키우고 싶고, 저희의 중심은 가족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고, 그래서 주식은 기준을 잡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항상 약간 한국은 박스권에 있었던 일이 많아가지고 네. 이 정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사서 그 박스권 상단 정도에 오면 그냥 밀어넣어서 팔고 이걸만 반복하자. 주식은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많은 수고를 들이지 않는 대신 많은 수익을 얻지는 말자 대신 절대 잃지는 말자 해서 이렇게 하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거래를 하고 있고 남편은 개발자라서 물어보니까 네. 그 코인 채굴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약간의 채굴을 통해서 아이의 교육비 정도는 채굴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1년 동안 계획을 세우시는 그 내용들이 처음에는 미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부동산 그리고 주식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채굴. 예, 채굴까지 그렇게까지 한다니까 그럼 다른 투자에도 역시 굉장히 욕심이 좀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러면 자산을 더 크게 불리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다시 목표를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 저희들은 이제 자산에 대한 목표는 없습니다. 아, 자산에 대한 목표는 없고? 저희는 목표를 정했을 때 네. 부자라는 게 객관적인 기준이 없더라고요. 네. 공감해요. 왜냐면 내가 30억 있어도 50억 부자 앞에서 부자가 아니고 난 계속 뭔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부족함을 느끼면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가 정했을 때 우리가 8억 정도 달성하면은 우리는 스스로 부자라고 부르기로 했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이 계속 불어나는 거 이제 냅두고 우리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할 거는 서로 각자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뭘까?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제2의 인생을 이제 시작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한번 찾아서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찾아가는 과정 중. 그럼 지금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3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럼 50억을 갖겠다, 100억을 갖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필요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일을 찾아가겠다로 바뀌신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이렇게 1년 단위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계속 하실 거죠? 네네. 저는 항상 그리고 그 모든 거를 블로그에 다 오픈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내용을 보시고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본인들이 경험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든지 또는 이렇게 하는 게 달성하기가 편하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분들이 저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계획 세우고 다이어트 세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잘 몰랐는데 다른 분들하고 이걸 한번 같이 해보니까 네.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어느 게 공통적인가요? 그래서 그걸 뽑아보니까 이게 없으면 힘드세요. 3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향성이 없으면은 하다가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중간에 멈춰서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갑자기 멘탈이 막 흔들리세요. 그래서 방향성을 꼭 먼저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안 되는 게 방향성이 없으면 우선순위를 못 세우세요. 방향성과 우선순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평범함이다. 그러면 저는 우선순위에 가족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운동은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근데 우선순위가 없으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이번 연도에는 뭐도 하고 해야지. 이번에 뭐 코인이 열풍이니까 누가 코인으로 막 대박이 났대. 난 이번엔 코인하고 이번에는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다 해야지 하다가 다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에 맞춰서 올해는 이거 하나는 꼭 해야겠다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 방향성이 있으셔야 되고 우선순위가 있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3번째 꼭 필요하신 게 그러면 여기에 내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투입 시간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신 분들은 보통 계획만 짜고 실천이 안 되세요. 투입 시간 계산까지 되시면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 고민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그날 정해져 있는 일을 그날 실천만 하면 돼요. 고민하느라 기력과 시간을 뺏기지 않아도 되니까 만약에 내가
올해는 뭐 주식 공부를 하겠다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주식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싶지? 그러면 목표는 뭐? 그러면 나는 주식 공부에 투입 시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넣어야겠구나. 이러면 내가 하루에 2시간을 어디서 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계획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없이 막연하게 난 이번에 이거 해야지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가고 난 아무것도 안 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좀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계획을 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